너 김정은아 욕해봐 라고 하면 100% 채팅방을 지우고 나간답니다. 얘가 사실 인증이 필요 없어요. 아주 나쁜 짓만을 목적으로 한 GPT들이 나오고 있는데 북한은 공격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인프라가 별로 없거든요. 북한 애들은 공격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결국은 누군가가 최종단에 뭘 눌러야 되거든요. 그거를 과연 우리가 할 수 있겠니? 우리가 해킹하면 북한 많이 떠오르는 입장에서 요즘 북한 소식은 좀 어떤가요? 최근 갑자기 이제 두각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킴스키 라자루스가 아니고 북한의 리모트 IT 워커 얘기가 나옵니다. 뭐냐면 고급 기술을 배운 고급 인력들 갖다가 미국이라든지 서구의 IT 회사들에 면접 보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근데 이제 북한 신원으로 하게 되면 걸리기 때문에 북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해야 되잖아요. 외국에 있는 그 미국 시민권자라든지 해외에 있는 시민권자의 그 신원을 도입을 해서 각종 AI 기술을 활용해서 목소리, 화면, 얼굴을 다 바꿔가지고 신원을 다 세탁한 다음에 가짜 페르소나 만들고 자기의 레즈메 사이트 만들고 기컵을 만들고 해가지고 부인을 하는 회사에다가 면접 봅니다. 온라인으로. 각종 AI 기술 팁을 써가지고 면접이 통과가 되면 그 일을 수주하면서 일에 대해서 보상받으면 그 보상받은 거로 북한 당국에다 보내는 이런 DPRK IT 워커라고 하는 새로운 신종 이슈가 나오면서 지금 미국의 뭐 법무부라든지 FBI도 신경을 좀 쓰고 있거든요. 최근에 나온 기술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용했던 회사들이 써보니까 얘가 이상한 거예요. 나중에 확인해보니까 얘는 북한에 있던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계속 제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식으로 취업하지는 않고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그런 식으로 할 필요가 없죠. 제가 알기로는 이런 애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중국이나 러시아의 근거지 갖고 있고 졸업자를 통해 가지고 미국의 어떤 특정 주소지로 노트북 배송을 받아요. 거기에 러스트 제스크나 애니데스크 같은 거 띄워서 원격 붙여서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중국에서 노트북 파업으로 접속을 한 다음에 거기서 작업을 해서 고용할 때는 미국에서 근무하는 거거든요. 뭐 얘네들은 사실 중국에 있는 애들인데 인터넷이 잘 되어 있는 시스템들이고 원격으로 붙는 작업들이 수월하다 보니까 그냥 그 고용주 입장에서는 미국에서 근무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얘가 일을 잘하면 좋은데 아시겠지만 그 이력서들이 대부분 가짜거든요. 자기가 풀스택 개발자라고 하는데 막상 얘들 시켜봤더니 퍼포먼스도 안 나옵니다. 그럼 얘네가 잘리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줌에다가 악성 링크 보내가지고 해킹해서 역으로 정보를 빼가서 탈취하는 것도 있고 문제가 많아서 최근에 여러 그 해외 매체에서 블로그 올려가지고 그런 걔네들 수법들 이런 것들 많이 좀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원격 근무가 많이 활성화되니까 그렇죠. 이런 분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AI가 요즘에 되다 보니까 웹사이트 만들어주면 뚝딱 만들어주고 AI 그 이용해서 음성 변조한다든지 실시간으로 딥페이크해서 면접 볼 때 그 쓰는 이런 기법들이 많이 발달해서 지금 AI를 써가지고 하는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사실 뭐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개발자 뽑는 충원 사이트나 네. 그 회사로 그냥 메일 보내가지고 뭐 인턴하고 싶다는 이런 메일들이 이제 종종 들어오거든요. 이제 근데 가끔 좀 이상한 느낌이 드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그 인턴 중에서도 조금 이상한 분들이 있는데 뭐 그럼 이제 김혜경 교수님이 이상한데 이거 뭐 저기 북한의 거 아니냐고. 그래서 이제 하세요. 어떤 얘기 나왔냐면 팁이 하나 있어요. 만약에 내가 고용하고 있는 친구랑 지금 원격에서 화상 면접 왔을 때 얘가 북한의 IT 워커인지 확인한 방법이 있다. 화상 채팅하는 과정에서 너 김정은아 욕해봐 라고 하면 100% 채팅방을 지우고 나간답니다. 그러면 100% 얘는 DPRK라고 확인하는 그런 방법도 있거든요. 사상 검증 같은 거군요. 네,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다. 네, 뭐 저기 그 커뮤니티 같은데 뭐 나는 개인이요, 막 이런 거 올라오는 댓글 같은 거가 생각이 나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북한 해커들도 보면은 예전에 그 사이버 게놈 이제 이런 프로젝트에서도 봤듯이 이제 주로 쓰는 기법들이나 주로 쓰는 툴들이나 이런 그렇죠. 특징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은 좀 어떤 게 있나요? 일단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물리적으로 위치하는 곳은 이제 중국 아니면 러시아에 있다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고요. 북한 애들이 가장 많이 쓰는 VPN이 아스트릴 VPN이라고 하는 걸 씁니다. 아스트릴 VPN의 로고가 북한에 깊게 있는 인공지에 들어가는 별이 있죠. 네. 별명입니다. 그래서 한간에는 로고가 자기네 국가하고 똑같아가지고 선호한다는 얘기를 있다. 그래서 뭐 심리적인 안정감 같은 그렇죠. 거. 네. 그래서 요 아스트릴 VPN이라든지 중국이 사용하는 VPN을 통해 가지고 접속한다. 얘네가 주로 그 여러 회사들이 조사해 보니까 얘네들 사용하는 도구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토 리모트라고 하는 거, 그다음 고토 미팅,
그 다음에 크롬에서 리모트 데스크탑 만들 수가 있는 환경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사실 애니데스크예요. 상용이죠. 애니데스크나 뭐 팀뷰어라든지 뭐 러스트 JQ 쓴다라는 것들이 있어서 만약에 ASM 통해 가지고 조금 의심스러운 노트북이 있는데 얘가 만약에 애니데스크 떠올렸다든지 뭐 러스트가 있다고 하면 일단 이거는 뭔가 노트북 팜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추정할 수 있는 거고요. 일단 아스트를 브리펜을 타고 들어온 놈들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ASM을 통해서 북한의 이런 인프라 같은 거를 좀 찾아볼 수 있는 디지털 흔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런 사실 북한 쪽 추적하는 이런 전문 좀 프로젝트 같은 게 좀 나와서 진행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때는 꼭 대표님께서 선두에 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제 흥미로운 게 하나 있어요. 얘네가 실제로 노트북 판매에서 근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작업을 할 때 자리를 비우면 화면 보기가 커지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어떤 거 하냐면 대표님 혹시 아시겠지만 혹시 마우스 지글링이라고 아시나요? 움직여주는 네. 네. 그걸 왜 하냐면 자리를 비워도 얘가 화면 보기가 켜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로 계속 마우스 돌려줘야 돼요. 계속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그런 것들이 아주 흥미롭게 나온 점도 있습니다. 사실. 네. 뭐 약간 여담이긴 한데요. 보통 대기업들에는 그 여러 가지 보안 정책들이 이제 돼 있어서 직원들이 그 몇 분 이상 키보드를 쓰지 않으면은 이제 자동으로 화면이 잠겨지는 보안 정책을 많이 쓰잖아요. 직원들이 이제 일하다가 막 졸고 있는데 화면이 잠겨져 있으면은 자고 있는 게 딱 걸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도 그때 같이 일하던 뭐 친구가 그래서 졸고 있는 거 걸리지 않으려고 뭐 자지마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10분만 되면 마우스를 움직여주고 뭐 이런 걸 만들었었는데 북한 애들도 그런 그렇죠. 거군요. 얘네들도 어차피 계속 붙는 게 아니니까 노트북에서 작업하고 있는 것처럼 위장하고 자기는 딴일 보는 거죠. 네. 재밌네요. 그런 사례가 많이 관찰되고 있다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넘어가서요. 최근에 그 취약점 뉴스 중에서 그 시트릭스 레스케일러 쪽에 최근에 이제 좀 높은 센 CV가 나왔는데 이게 KV에도 등록이 됐다고 하고 요거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게 지금 그 시트릭 블러드 2라고 명명이 되어 있는데 얘가 사실 인증이 필요 없어요. 인증이 필요 없고 POC 코드가 이미 공유되어 있는데 그 POC 코드를 이용하게 되면 그냥 메모리 덤프가 따로 뿌려주는 겁니다. 그 로그인이 필요 없고 국내에서 ASM 같은 걸로 해가지고 조금만 검색을 해보면 시트릭스 레스켈러 ADC라든지 시트릭스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장비가 되게 많이 되거든요. 그리고 국내 대부분 회사들이 그 VDR 쓸 때 그 시트릭스를 많이 쓰기 때문에 요게 만약에 패치가 안 된 버전 쓰게 되면 간단한 툴 돌려가지고 대량으로 돌릴 수 있어서 이제 메모리가 덤프가 되면 그 안에 만약에 중요한 정보가 있다고 하면 이제 털린 그런 취약점이 되겠죠, 사실. 로그인 없이 그 안에 정보를 훅 가져올 수 있는. 메모리 덤프를 뜨고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요즘에는 어쨌든 이런 취약점이 사실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그 보안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은 CV 내가 알아보니까 안 중요한 CV도 많고 CV 있다고 해서 다 그런 거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즘 KV가 되게 많이 이제 거론되고 있는데 KV가 좀 그 왜 중요한지 좀 말씀 좀. 일단 KV가 뭐냐면 CV가 취약점이 있다 하더라도 만약 공격 코드라든지 이때까지 공격했던 사례가 없거나 하면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중요하게 보이는 CV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 미국의 시사라고 하는 그 기관에서 실제로 액티브하게 공격했던 사례가 발견되고 공격하는 그 POC라든지 공격 코드가 발견이 된다고 하면 이거는 파급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만 따로 CV 뽑아가지고 그 CV 그 값이 만약에 9점대, 뭐 8점대, 9점대 넘어가는 그 상위권이라 하면 별도로 KV라고 해서 넌 익스포이트 CV라 가지고 따로 올리거든요. 올리면 실제로 그 KV 취약점을 이용해서 해킹을 하는 케이스가 제일 많아요, 사실은. 그 다음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사실은 VD하고 VPN이거든요. KV에 등록되어 있는 취약점 중에서 제일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는 게 VPN, 시트리스 이런 것들이 사실. 그래서 저도 아까 말씀했지만 SKT도 그런 취약한 어느 그 장비 중에서 나온 게 아닌가 싶은 게 계속 그 음료수 게 바로 그 부분이었거든요. 그 부분이 공개 표면의 첫 번째 부분이고 그거를 뚫린다고 하면은 그다음부터는 내구망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뚫리진 않았을 거다라는 게 참 개인적 생각이라서 이 KV에 등록된 것들은 좀 기관이나 회사들에 있는 분들은 조금 열심히 좀 관찰도 하고 해당하는 CV 중에서 혹시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만약에 있다 라면 그걸 조금 더 좀 면밀하게 좀 관찰하거나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SKT는 그 아이반티
그렇죠. 일반 티. 네. 사실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된 건 아니지만, 네, 그냥 한간에 떠도는 얘기로. 사실 일반 티로 해킹을 많이 당했고요. 그리고 중국 애들이 미국의 국가기관이라든지 국방부나 이런 쪽에 많이 해킹할 때도 사실 일반 티 해킹 많이 했거든요, 사실은. 네. 이게 어쨌든 이제 KVI가 그 국제 표준인 거죠? 미국의 그 시사가 만듦으로써 네. 미국 네. 시사가 따로 이제 관리해주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라고 보면 됩니다. 네, 어쨌든 우리나라 건 아니고 이제 미국 시사가 네, 이제 그렇죠. 들려고, 그러니까 이제 KV라고 해서 뭐 K-팝 K 드라마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가끔 이제 계시더라고요. 네, 그 K가 이제 넌이라고, 알려져. 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 특히 이제 요즘에 AI 때문에 뭐 챗GPT나 수많은 LLM 때문에 KV에 등록된 소스 코드들이 학습이 굉장히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물론 취약점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 것도 있지만 너무 공격이 많이 발생하고 이제 공격 코드가 많이 튀어나오는 게 좀 요 AI 때문에 더 이제 코드 만들기가 쉬워져서 이제 그쵸. 네, 네. 이런 거라고 좀 보거든요. 이런 챗GPT 가지고 나쁜 목적 만든 뭐 GTP도 있고 웜 GTP도 있고 되게 다양한 그 컨텍스트 모델들이 있는데 악성 코드 만드는 특화되는 거 만들게 되면 뭐 사실 개발을 안 해도 누구라든지 뭐 키워드만 치고 기능이나 이런 것만 하면 다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돼서 사실 이 AI가 축복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저주가 될 수도 있는 양면의 칼이라 보는 거죠, 사실. 근데 이제 원래 이제 AI한테 하면 안 되는 것들을 계속 이제 그 제어를 하고 있잖아요. 뭐 폭탄 만드는 거 물어보면 안 된다고 하고, 뭐 악성 코드 만드는 거 물어보면 안 된다고 하고. 근데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가드레일로 네, 벗어나죠. 네, 아주 나쁜 짓만을 이제 목적으로 한 GPT들이 나오고 있는데 얘네들은 합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보통 원래 이제 네. 그 AI 만들 때 가드레일 해가지고 만들지 못하게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질문을 아주 교묘하게 물어보는 것들이 있어서 사람의 꼼수라 가죠. 사실은 AI가 아무리 학습 많이 하더라도 그 사람의 그 교묘한 유도 전략을 통해서 이게 가드레일을 벗겨야 하는 케이스가 되게 많이 있어서 이게 완벽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가드레일을 만든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그걸 우회하고 차단해서도 또 우회할 수 있는 방법도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거를 가드레일을 보호하는 용을 갈 수 있냐라고 하는 것들도 제가 볼 때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제가 저도 챗GPT를 써보긴 하는데 무슨 해킹하는 방법을 알려줘라고 하면 알려주지 않습니다. 근데 교육적인 목적으로 만들 거야 라고 달아주면 보여줘요. 스텝 바이 스텝을 해가지고 이거 하고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AI가 알 수 없는 그런 심리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이제 하게 되면 AI는 그냥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죠. 사실 이제 저희도 예전에 유사 도메인, 그러니까 이제 공식 도메인을 약간 키보드 오타를 유발해서 이제 나오는 그런 생성된 도메인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Q 옆에는 W가 있기 때문에 이제 잘못 누를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손가락 배치를 이용해서 만드는 도메인으로 그 악성 도메인을 탐지하는 로직을 이제 AI로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그걸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안 만들어 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도메인이 우리 회사를 공격할 때 탐지하려고 하니까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경우도 있긴 한데, 네. 다음 얘기로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서 그 이스라엘 이란이랑 이제 전쟁이 또 이 자꾸 왜 저기 세계 2차 대전 끝난 지도 한참 됐는데 자꾸 전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사이버 전쟁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이스라엘 이란은 뭐 저희가 스톡스넷 때부터 사이버전으로 아주 유명한 그 케이스잖아요. 그렇죠. 네, 요즘 요 전쟁 때문에 이게 발생하는 좀 재밌는 사례들 없으신가요? 중동에서 사이버 해킹 쪽에 이제 두각을 나타낸 회사가 딱 두 나라가 있다고 하면 이란하고 이스라엘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워낙에 배려가 있어가지고 잘한다는 건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드러나는 점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란은 어디어트라든지 어디어트라든지 이런 해가지고 계속 미국도 해킹하고 해가지고 많이 알려진 편이 있죠. 그래서 이번에 이란이 잘 막을 것 같았는데 의외로 잘 못 막고 다 때려 맞았거든요. 분명히 얘네가 뭐 이스라엘이 그 사이버 전자전도 우수하지만 아마 미리 작업하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란이 하도 이제 해킹을 많이 당하고 털리니까 한동안 자기네 그 인터넷을 다 차단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 저희가 뭐 셀시스라든지 뭐 소단이라든지 크림알파 같은 거 돌려보면 안 나와요. 이란 쪽이. 그래서 그 확인을 해봤더니 그 시간대에 얘네들 하도 이제 해킹을 당하니까 정책적으로 다 내렸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려서 검색이 안 됐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게 향후에 이란, 이스라엘의 문제가 아니고 만약 우리도 만약에 북한과 어떤 식으로 만약 국진이 붙으면 이렇게 우리나라도 북한 해커들이 막 들어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한번 해봤거든요. 그러면 만약 북한 애들이 막 대규모로 들어온다고 하면 우리 어떻게 막을 것이냐 라고 하는 그런 과제를
우리가 또 안고 한번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걸 사실 이번 전쟁 통해서 저도 좀 많이 알게 된 거죠, 사실은. 사실 그때 이제 정전 그때 말씀을 저한테 주셨을 때 저희도 이제 크리미널 IP 스캐너를 봤더니 그 시간대 데이터가 싹 없더라고요. 없어. 예, 그게 뭔가 우리 스캐너가 문제가 생겼나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그 나라의 정전 때문에 네, 다 내린 거죠. 네. 사이버 이스라엘 쪽에 사이버 해킹 뭐 보통 들어오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방어하려고 자기네 나름대로 하다 보니까 안 돼서 결국은 이제 다 인터넷 내린 형태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네, 이제 그 정보를 저희가 깊게 들여다볼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 뭐 이런 거는 국방부나 이런 데 주면 되게 재밌는 데이터가 된 것 같네요. 또 사실 우리나라도 만약에 북한과 만약 어떤 국지전이라든지 뭔가 벌어지면 얼마든지 북한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그럼 과연 우리는 그때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라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네, 저 사실 이제 크리미널 IP를 개발했을 때 저는 군대는 사실 잘 몰라갖고 국방부랑 사업을 해본 적도 없고 이제 게임 회사만 있었으니까 그냥 기업이 필요한 뭐 보안 탐지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정작 만들고 보니까 이게 국방부에서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게 약간 뭔가 사이버전이 발생을 했을 때 적국의 취약 정보를 얻고 적국의 여러 가지 오신트 정보를 얻고 이제 이런 쪽에서 공격 정보를 얻는데 이제 필요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이제 그때 처음 알았어요. 사이버전에서도 우리 사실은 비대칭이거든요. 우리는 북한을 공격하시는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인프라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북한 애들은 우리나라에 공격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공격할 때도 많고 털 거도 많고 과연 이거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사실은 제 고민인 거죠, 사실은. 그렇죠. 사실 그게 그 IT 강국이라는 굉장히 큰 저희가 장점이나 단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그 중국에 들어와 있는 북한 애들을 선별해서 공격하는 것도 이거는 아닌 것 같고, 그렇죠. 네. 이거는 이제 북한 공격하는 게 아니라 중국 공격하니까 우리가 선뜻 공격할 수 있는 제한이 많이 걸리는 문제라서 사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사이버전은. 예전에 이제 이스라엘이랑 이란이랑 그 스톡스넷 사건 때도 보면은 그 결국에는 핵 시설 그 제어 시스템을 스카다 시스템을 이제 핵을 폐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 시스템 마비를 일으켜가지고 어떻게든 핵 개발을 늦추려고 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그 지메스 이제 시스템인데 그게 크리미널 IP로 봐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이거를 진짜 이게 지금 정말 저 핵 개발 시스템이 지금 내 눈앞에 이렇게 떠 있는 건가 막 이상한 기분이 좀 드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이게 지멘스가 국내 표면에 노출됐다 해가지고 위험한 건 아니고요. 이스라엘이 사이버전에서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식민체예요. 그리고 공급망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시스터스웨에 망가뜨린 게 뭐냐면 그 네덜란드인가 그 서구 기업의 엔지니어가 있어요. 그 엔지니어가 이스라엘에 포섭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들어가면 다음에 US를 꼽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노출됐다고 위험한 게 아니고 결국은 누군가가 최종단엔 뭘 눌러야 되거든요. 그거를 과연 우리가 할 수 있겠냐. 그때는 이제 그 실제로 거기 물리적인 장소에 가서 USB 가서 눌러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때랑 지금이랑 또 달라진 게 15년이 지났습니다. 네. 인터넷이 훨씬 발달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사실 사이버 쪽에서 최종적인 버튼 누르는 사람은 슈니트로 들어가야 되는데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공급망이거든요. 근데 과연 우리가 북한의 공급망을 알고 있느냐? 없겠죠. 근데 북한은 우리의 공급망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럼요. 저기 공공기관 사이트 가서 저기 조회해봐도 다 나오고 데이터 개발 다 돼 있으니까. 네. 그리고 뭐 조다층 가도 보면 다 낙찰자 정보에 업체가 다 나와야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어떤 업체가 무슨 프로젝트 했는지를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럼요. 저기 뭐 다트나 저기 사람인 같은 취업 사이트 접근해도 이제 나오니까 참 이제 무섭네요. 저희가 싸우면은 이제 네. 사실은 그 제일 이슈가 공급망인 겁니다. 사실 공급망. 어떻게 이거를 막고 보완하고 차단할 것이냐. 이게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이런 스톡스넷 사건 때처럼 결국에 이런 지메스 같은 제어 시스템들이 여기저기 막 널브러져 있는 것들을 찾아서 공격을 한 건데 지금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는 병원 시스템이 제일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봤을 때는 병원이 사실 제일 털기가 쉬워요. 제일 보안에 투자를 할 수 없으면서 제일 중요한 시스템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 시스템도 많고. 네, 그래서 병원 쪽은 좀 보시니까 어떤 거 혹시 좀 그 병원 가시면 전광판 간호사 같은 것도 이렇게 호출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거는 지금도 접속하면 정보가 다 민감한 정보가 다 보여요. 그다음에 팍스 시스템들도 있고 뭐 엑스레이 같은 것들, 그다음에 가장 위험한 게 요거 바이탈 사인에 관련 그 펌프 관련 거 있죠. 이런 것들도 예전에는 병원에 안에서만 운영됐는데 요즘은 이제 원격에서 붙어가지고 관리해야 된다 해가지고 인터넷 붙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검사하다 보면 뭐 그런 병원 관련 시스템들이 간간히 나옵니다, 사실은. 네, 그 이제 이스라엘 이란 이제 전쟁 때 보니까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사이버전 관련 해외 이제 글들 보면은
이제 오신트나 이렇게 외부 노출된 자산들을 찾아서 공격하는 얘기들이 사실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제 원래는 이제 오늘 대표님 모시고 크리미널 IP로 어떻게 이런 적국의 자산을 찾는지도 좀 논의를 해보고 싶었는데 네, 그거는 이제 오늘 시간 관계상 네, 그 다음 시간에 이제 마련하도록 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크리미널 IP를 개발한 저희보다 더 훨씬 네, 툴을 잘 쓰고 계시는 분이라 네, 저희도 많이 배우는데 좀 어떤 노하우가 좀 있을까요? 어차피 그 크리미널 IP는 그 일종의 빅데이터잖아요. 이미 전 세계 IP를 스캔해가지고 IP별로 뭐 포트 스캔하고 뭐 배너 다 긁어 앉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데이터가 쌓였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정말 그 정제만 잘 되면 그 정보를 가지고서 할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사이버 범죄자들, 그 다음에 위험한 자산들 찾는 것도 쉽고, 심지어는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시냐면 국내에 우리나라의 그 보안 솔루션들을 통계를 내볼 수 있어요. 어느 업체가 얼만큼 제품을 납품,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도 파악해서 볼 수 있어서 이런 정보들을 갖다가 잘 정제하고 잘 만들면 되게 중요하고 의미 있는 데이터를 많이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사실 앞으로 이 ASM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엄청 많다. 그리고 이거 가지고 선제적으로 보안 관제라든지 이런 거 할 때도 얼마든지 이걸 도움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여지에 따라 그 판단하기 때문에 앞으로 전망은 굉장히 밝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다른 보안 회사들 여러 솔루션들 이제 노출되는 거는 이제 종종 저희한테 따로 알려주시긴 하는데 저희가 이제 친한 회사한테만 따로 이제 알려주고 있어갖고 네, 하여튼 다음에 시간 되실 때는 한번 좀 본격적인 네, 우리 위협 헌팅에 대해서 또 네, 논의할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